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전쟁 시리즈 적벽대전 조조 일부입니다. 그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55년 여름, 예주 패국 초연의 한적한 마을에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드는 한 집안에서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 그 아이의 이름은 조조, 자는 맹덕이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환관의 혈통을 이어받은 가문으로 할아버지 조등은 환제 시절 중상시로서 황실의 권력을 농단하며 막대한 재산을 모았고, 그 양자로 들어온 아버지 조승은 그 재산을 바탕으로 태위의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사람들은 이를 뇌물로 산 자리라 수군거렸다. 조등은 황실의 비밀을 쥐고 흔들며 부와 권력을 쌓았지만 환관이라는 신분 탓에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았고, 이 낙인은 조승을 거쳐 조조에게까지 이어졌다. 조조의 가문은 후한 말기 정치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의 친아버지 조승은 원래 하후씨 가문 출신이었으나 황제의 총애를 받던 환관조 등이 조승을 양자로 삼으면서 성이 조로 바뀌게 된다. 이로써 조등은 조조의 양할아버지가 된다. 조등은 후한 순제, 충제, 질제, 환제 등 4명의 황제를 섬긴 저명한 환관으로 30여 년 동안 궁정에서 활동하며 안정적이고 온건한 정치 노선을 유지했고, 유능한 인재들을 천거하는 데 앞장섰다. 그의 공로로 비정 후에 봉해지는 영예도 얻었다. 조승이 조등의 양자가 된 것은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관행이었다. 권세를 쥔 환관들은 후계자를 필요로 했고, 정치적 영향력과 가문 계승을 위해 양자를 들였다. 조승은 이후 대옥녀와 대산홍 같은 고위직까지 오르며 조씨 가문을 더욱 부유하고 유력하게 만들었다. 이 가문적 배경은 조조의 생애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는 환관의 후예라는 낙인 때문에 정적들에게 자주 비난을 받았으나, 동시에 조등을 통해 형성된 정치적 인맥과 지원은 조조가 세력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혈연적으로도 조조는 하후씨 일족과 가까웠기 때문에 하후돈, 하후연 같은 장수들이 그의 곁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다. 결국 조조의 출신은 그를 비판하는 약점이자 권력을 쥐는데 기여한 강점이 동시에 되었다. 조조의 어머니 정씨는 조용하고 지혜로운 여성으로 남편의 야심과 가문의 그림자를 안고 가정을 지키며 아들을 키웠다. 그녀는 종종 조조에게 세상이 어지러워도 내 마음은 곧게 지켜라라고 속삭이듯 가르쳤다. 당시 후한 제국은 영제의 치세 아래서 환관 십상시가 조정을 좌지우지하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 지방 토호와 관료들의 착취가 극에 달해 농민들은 굶주림과 세금에 신음했고, 황실은 외척과 환관의 끝없는 다툼으로 분열되어 안정되지 못했다. 하진 같은 외척 세력이 환관들을 견제하려 애썼으나 그들의 권력 투쟁은 오히려 백성들의 고통을 키울 뿐이었다. 조조는 이러한 세상의 혼란을 어린 눈으로 지켜보며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영웅이 되려면 지혜와 힘,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구나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의 마음 깊숙이 이미 천하를 호령할 포부가 싹트고 있었으니 이는 곧 다가올 황건적의 난과 동탁의 전횡, 그리고 군벌들의 할 것 같은 대혼란이 그의 운명을 시험할 것을 예감하는 듯 했다. 조조의 유년기에는 몇몇 중요한 인물들이 함께했다. 그중 원소는 동갑내기 친구로 명문원씨 가문의 자제로서 사세삼공의 영광스러운 혈통을 자랑했다. 사세삼공은 4대에 걸쳐 3명의 재상을 배출했다는 의미로 원소의 아버지 원봉은 태부로서 조정을 이끌었고 숙부 원괴는 태위로 명성을 떨쳤다. 원소는 호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이 약점이었다. 조조는 속으로 내 가문의 영광이 부럽지만 나는 내 힘으로 더 큰 것을 이룰 테다. 내 우유부단함이 내 발목을 잡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했다. 또한 하후돈과 하후연 같은 어머니 쪽 친척 형제들은 조조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다. 하후돈은 용맹스럽고 충성심이 강해 어린 시절 무술을 가르치며 형님, 제가 항상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하후연은 민첩하고 대담해 조조와 함께 모험을 즐기며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보자라고 외쳤다. 조조는 이들을 보며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는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이들과 함께라면 세상의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깨달았다. 뿐만 아니라 조인과 조옹 같은 사촌들도 유년기부터 함께했다. 조인은 어릴 때부터 용감한 성격으로 내가 하는 일이라면 뭐든 함께할게라는 마음으로 조조를 따랐다. 조옹은 재치 있게 조조를 보좌하며 미래의 충성스런 장수가 될 기운을 보였다. 170년대 말 조조는 20살 무렵 효렴으로 천거되어 낭중의 벼슬에 올랐다. 의는 지방에서 덕망 있는 인재를 추천하는 제도였으나 그의 초기 관직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북부의로 임명되어 낙양의 치안을 담당했으나 178년 성황후 사건에 연루되어 해임되었다. 성황후는 영제의 첫 황후로 환관들의 모함에 빠져 폐위되었고 이는 외척과 환관의 권력 투쟁을 상징했다. 조조는 이 사건으로 시리에 빠졌으나 곧 회복되어 의랑으로 복귀하며 조정의 부패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는 이 부패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교활하고 강해져야 한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벼슬길에서의 교훈을 새겼다. 이 시기 그는 군사서적을 탐독하며 손자병법에 주석을 붙였고 전쟁은 속임수와 전략이 핵심이구나라고 깨달았다. 이제 그의 삶은 세상에 큰 물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곧 다가올 대난이 그의 야심을 불태울 터였다. 184년 봄, 마침내 세상이 크게 요동쳤다. 장각이 이끄는 태평도 신도들이 황건적의 난을 일으킨 것이다. 그들은 창천이 이미 죽었고 황천이 당립하리라는 구호를 외치며 전국 8주에서 농민들을 규합해 한 왕조의 멸망을 선언했다. 봉기자들은 누런 두건을 쓰고 일어나 조정을 위협했고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한 이나는 왕조의 뿌리를 흔들었다. 조정은 급히 황보숭, 주준, 노식을 장군으로 임명해 진압에 나섰으나 초기에는 환관들의 무능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조조는 기도의로 임명되어 영천 지역에서 반란군을 터벌하며 전장에 나섰다.
그는 황보숭의 지휘 아래에서 장보와 장량의 군대를 상대로 싸웠고 적의 보급로를 끊고 매복으로 유인하라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하며 전략적인 재능을 발휘했다. 한 전투에서 조조는 밤을 틈타 적진을 기습해 큰 승리를 거두었으나 속으로는 이나는 단순한 봉기가 아니라 왕조의 쇠퇴를 알리는 신호야. 여기서 공을 세워 내 이름을 드높이자라고 야심을 불태웠다. 황보숭은 노련한 장군으로서 조조의 용기를 인정하며 젊은 조조야, 내 지략이 보통이 아니구나.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어라고 칭찬했다. 주주는 엄격한 지휘관으로 조조와 함께 작전을 세우며 반란군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노식은 황건적의 본거지를 공격하며 조조를 지원했으나 훗날 자신의 야심으로 조조와 대립할 운명이었다. 반란 진압 후 조조는 제남상으로 임명되어 그 지역을 다스렸다. 그는 부패한 관리를 대거 해임하고 미신과 사치스러운 제사를 금지하며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켰다. 백성들은 조상께서 우리를 구해주셨다라고 칭송했으나 이 엄격한 통치는 환관 세력과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조조는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권력의 진정한 기반이구나라고 깨달았고 이 경험은 훗날 둔전제의 토대가 되었다. 한편 원소는 이난에서 직접적인 공을 세우지 못하고 하진의 참모로 활동하며 환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였다. 원소는 환관들이 조정을 썩히고 있어. 그들을 없애야 세상이 바로 선다라고 하진에게 조언했으나 하진의 우유부단함에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황건적의 난은 184년 말에 대체로 진압되었으나 잔당들이 흑산적으로 변모해 지속적인 위협을 주었고 이는 지방 군벌들의 부상을 예고했다. 조조는 이 시기 군사는 식량과 훈련이 핵심이라고 깨달았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강한 군대를 만들자라고 결심했다. 188년 조조는 동군 태수로 임명되었으나 건강을 이유로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은거했다. 그는 사냥과 독서를 즐기며 시간을 보냈고 군사고전을 연구하며 미래를 준비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더 어지러워지면 내가 나서야 할 때라는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 황실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영제는 환관장양과 조절 같은 십상시를 신임하며 벼슬을 팔아 재정을 메웠고 외척하지는 이를 견제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 정치적 긴장감은 곧 폭발할 터였다. 189년 4월 영제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소제가 즉위했다. 황태후 하씨가 섭정하며 오빠 하진이 실권을 쥐었으나 하진은 환관숙청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피살되었다. 하진은 외척으로서 황실을 지키려 했으나 우유부단한 성격 탓에 원소와 조조의 충고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조조는 하진에게 외부 군대를 부르지 말고 내부에서 환관들을 처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다라고 간곡히 조언했으나 하진은 이를 무시하고 원소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결국 9월 하진이 환관들에게 암살되자 원소가 분노하며 환관들을 대거 학살했다. 이 혼란의 틈을 타 서량 출신 군벌 동탁이 낙양의 진군에 들어왔다. 동탁은 잔인하고 야심찬 인물로 흉노와 강족 토벌로 명성을 얻었으나
속으로는 황제를 인질로 삼아 천하를 호령하리라라는 포부를 품었다. 그는 소제를 폐위하고 유협을 헌제로 옹립하며 상국에 올라 전횡을 일삼았고 백성들을 착취하며 군대를 강화했다. 조조는 동탁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다가 이를 거부하고 탈출했다. 그는 이름을 바꾸고 진류로 도망쳐 가족 재산을 털어 군사를 모았다. 위자의 후원으로 5천 병력을 모은 조조는 동탁의 폭정을 터벌하자는 깃발을 들고 일어났다. 탈출 과정에서 그는 동탁의 야심은 황제를 이용해 제후들을 굴복시키려는 것, 이 기회를 이용해 내 세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분석하며 미래를 그렸다. 하후도는 이시기 형님, 제가 선봉에서 길을 열겠습니다. 라고 나서며 충성을 과시했다. 190년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었다. 원소가 맹주로 추대되었으나 그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연합군은 산조에 머물러 진척이 없었다. 조조는 회의에서 즉시 낙양으로 진격해야 합니다. 지체하면 동탁이 더 강해질 뿐입니다. 라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다른 제후들의 이기주의로 무시당했다. 결국 조조는 독자적으로 형양으로 나아가 동탁의 부하 서영과 맞닥뜨렸다. 전투에서 조조는 화살에 맞아 위기에 처했으나 사촌 조옹이 자신의 말을 양보하며 형님의 목숨이 제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어서 탈출하세요. 라고 외쳤다. 이 패배로 조조는 연합은 믿을 게 못 되구나. 제후들의 이기심이 문제야. 내 스스로 세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깊이 깨달았다. 연합군의 무능을 보며 그는 속으로 이들이 흩어지면 그 빈틈을 내가 메우고 천하의 주인이 될 기회가 오리라라고 미소 지었다. 한편 손견은 연합군의 선봉으로 낙양 근처에서 동탁과 치열하게 싸웠으나 연합의 분열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손견은 용맹한 장군으로 동탁의 목을 베어 세상을 바로잡고 싶다라는 분노를 품고 있었고 그의 아들 손책은 이식이 아버지를 따라 전장을 누비며 미래의 야심을 키웠다. 191년 조조는 원소의 지지로 연주 동군 태수가 되었고 흑산적과 황건적 잔당을 터벌하며 세력을 확대했다. 장현이 이끄는 흑산적은 100만 명 규모로 연주를 위협했으나 조조는 기습과 포위 작전으로 그들을 격파하고 항복한 병사들을 청주병으로 편성했다. 이 병력은 30만 명의 정예로 그의 군사 기반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순욱이 조조를 찾아왔다. 순욱은 영천 출신의 명문가 자제로 지략이 뛰어났다. 조공은 황제를 모시고 제후를 호령할 운명의 인재입니다. 명분을 쥐어야 대업이 성사된다고 조언하며 충성스런 참모가 되었다. 순욱은 속으로 이분을 보좌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정욱은 둔전을 제안하며 식량이 없으면 군대가 무너집니다. 백성들을 동원해 농지를 개간하라고 말했다. 조조는 이들을 보며 내가 언젠가 크게 성공한다면 그건 이 친구들 덕분일 거야라고 생각했다. 192년 5월 동탁이 왕윤과 여포의 손에 살해당했다. 왕윤은 노련한 대신으로 동탁의 폭정을 미워하며 미인계로 여포를 끌어들였고 여포는 무예가 출중하나 배신이 잦은 인물로 초선의 유혹에 넘어가 동탁을 버리고 더 강한 주인을 따르자라고 결심했다. 동탁 사후 그의 부하 이각과 곽사가 낙양을 점령해
황제를 다시 협박하며 난을 일으켰다. 황제는 포로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고, 조조는 이 혼란 속에서 연주를 기반으로 세력을 키웠다. 그는 청주 황건적을 완전히 제압하고 청주군으로 재편성하며 이 병사들이 내 천하 정복의 열쇠가 되리라라고 생각했다. 만총은 냉철한 판단력으로 조조에게 적의 움직임을 미리 읽고 대응하라고 귀띔하며 보좌했다. 조조는 이 시기 군대를 훈련시키며 강한 군대와 충성스런 부하, 그리고 지략이 합쳐지면 무적이다라고 확신했다. 193년 조조의 개인적 복수가 시작되었다. 서주목 도겸이 태산군을 침공하며 그의 아버지 조숭을 살해하자 조조는 분노에 차 서주를 공격했다. 도겸은 황건적 토벌 공로로 서주목이 된 노련한 군벌이었으나 조조의 공격에 맞서다 병으로 죽었다. 조조는 수십만 민간인을 학살하며 복수를 했으나 이는 그의 잔인한 면을 드러냈다. 그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이 학살은 필요하기다라고 자신을 설득했다. 원술은 원소의 이복동생으로 야심이 컸으나 조조와 대립하며 패배했다. 194년 조조가 서주로 원정을 떠나 비어있는 틈을 타 장막과 진궁이 조조를 배신한다. 그들은 당시 최고의 무장이었던 여포를 자신들의 근거지인 연주로 초청해 조조의 땅을 대부분 점령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즉시 서주 공격을 멈추고 연주로 돌아와 여포와 복양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여포는 조조를 없애고 연주를 차지하기 위해 조조를 복양성으로 유인한 후 매복을 쳤다. 그러나 조조는 결사적인 탈출로 목숨을 구했다. 2년간의 공방 끝에 조조는 연주를 회복했다. 195년 여포를 추격하며 유비와 마주쳤으나 유비는 여포에게 소패를 주었다. 조조는 연주목으로 공식 임명되며 기반을 다졌다. 196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헌제가 이각과 곽사의 손에서 탈출해 낙양으로 오자 원소는 이를 외면했으나 조조는 순욱의 조언으로 황제를 영접해 허도로 천도했다. 그는 황제를 모시면 제후들이 자연히 복종할 터 이명분이 내 무기다라고 기뻐하며 대장군이 되었으나 원소에게 양보했다. 둔전제를 시행해 백성들을 농경에 동원하며 100만 석의 곡식을 쌓았고 이는 그의 경제력을 강화했다. 곽가는 새로 등용된 모사인데 병약하지만 천재적인 통찰을 보이며 조공의 지략이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적의 심리를 미리 읽으라고 조언했다. 곽가는 조조를 따라가면 영광스러운 역사를 만들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다. 조조는 이 시기 북방의 원소와 대결이 불가피했다. 준비를 철저히 하자라고 느끼며 전쟁을 예감했다. 조조는 부하들과 회의를 열어 원소의 군대는 크지만 그의 우유부단함이 약점이다. 우리는 지략으로 승부한다라고 독려했다. 199년 유비가 원소에게 도망치며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원소는 북방 내주를 장악한 거대 세력으로 조조를 쳐서 천하를 차지하리라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200년 마침내 관도대전이 벌어졌다. 원소의 70만 대군이 조조의 임한을 압박했으나 조조는 병력수가 아니라 지략과 용기가 승패를 가른다라고 부하들을 격려했다.
그는 백마와 연진에서 원소의 장수 알량과 문추를 사살하며 기세를 올렸다. 원소의 모사 허유가 원소의 우유부단함에 실망해 조조에게 항복하며 오소의 군량 창고 위치를 알려주었다. 허유는 원소는 결정력이 없어. 조공이야말로 진정한 주인이시다라고 생각하며 정보를 제공했다. 조조는 기만작전으로 오소를 불태웠고 이 불길이 원소의 운명을 죄로 만들 것이다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원소군은 보급이 끊겨 붕괴했고 조조는 대승을 거두며 북방을 장악했다. 이 승리는 그의 야심을 더욱 불태웠으나 조조는 아직 남방의 유비와 선권 같은 적들이 남아있으니 경계를 늦추지 말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미래를 내다보았다. 승리 후 조조는 부하들과 함께 술을 나누며 이 승리는 우리의 단결 덕분이다. 앞으로 더 큰 영광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하후도는 형님의 지혜가 우리를 이끌었다라고 답하며 충성을 재확인했다. 순욱과 곽가는 이제 천하 통일의 길이 열렸다라고 기뻐했다. 그러나 조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이 완전히 안정되기까지는 더 많은 피가 흘러야 할 텐데라는 무거운 예감이 스쳤다. 이 관도대전의 승리는 후한 말기에 군웅할 것이대에서 조조를 북방의 패자로 만들었으나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넓은 무대로 이어질 터였다. 다시 184년으로 돌아가 유비가 살던 시대로 가보자. 황건적의 난이 후한 제국을 뒤흔들며 천하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예주 허도에서 조조는 첩자들의 보고를 받으며 책상에 앉아 중얼거렸다. 탁군의 유비라는 자가 두 호걸과 결의를 맺었다지. 한실 후예라 자처하지만 집신장수에 불과한 그가 과연 무슨 꿈을 꾸는 걸까? 조조의 눈에는 유비가 아직 미미한 존재로 비쳤으나 그의 인덕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다는 소문이 심상치 않았다. 조조는 인덕만으로 세상을 얻을 수는 없다. 하지만 유비의 그 힘이 언젠가 내게 위협이 될지도 모르지라며 속으로 경계를 높였다. 유비는 161년 탁군에서 태어났다. 그는 한경제의 먼 후손이라 주장했으나 가문은 쇠락하여 어머니와 함께 집신을 팔아 생계를 꾸렸다. 유비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우리 집안은 비록 가난하지만 한실의 피가 흐른다. 너는 큰 뜻을 품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 유비는 온화하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라는 평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에는 한실을 부흥시켜 천하의 덕을 펼치리라는 깊은 야심이 숨겨져 있었다. 어린 시절 그는 가난 속에서도 학문을 놓지 않았다. 10살 무렵 탁군의 한 서당에서 공손찬에게 학문을 배웠다. 공손찬은 유주 출신의 호걸로 무예와 학문에 능했으며 어린 유비를 보며 이 아이는 눈빛이 다르구나. 장차 큰 인물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손찬은 유비에게 큰 기회를 주지 않았고 유비는 스승의 가르침은 고맙지만 내 길은 내가 찾아야 한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유비는 마을에서 집신을 팔며 백성들의 고난을 가까이 보았고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한실의 덕이라고 생각하며 꿈을 키웠다. 황건적의 난이 터지자
유비는 23살의 나이에 탁군에서 두 호거를 만났다. 관우는 160년 하동에서 태어난 장신의 무인으로 붉은 얼굴과 긴 수염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불의를 보고 폭력을 휘두른 자를 죽이고 도망쳐 탁군에 숨어들었다. 관우는 내 무예로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방황하던 중 유비를 만났다. 유비의 온화한 미소와 인덕에 끌린 관우는 이분이라면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고 결심했다. 장비는 167년 탁군에서 태어났다. 그는 돼지 도사를 업으로 삼던 거친 성격의 장사로 불의를 참지 못해 자주 싸움에 휘말렸다. 장비는 세상은 힘이 있어야 바꿀 수 있다라고 믿었으나 유비를 만나며 이 형님의 뜻이라면 내 창을 바치겠다라고 다짐했다. 도원에서 세 사람은 술을 나누며 맹세했다. 우리는 같은 해에 태어나지 못했으나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자. 이 도원결의는 유비의 인덕을 상징하며 세상에 퍼졌다. 유비는 두 동생을 보며 이 의리가 내 대업의 첫걸음이 되리라라고 기뻐했다. 관우는 창을 쥐며 형님의 뜻을 위해 천하를 누비겠다라고 말했고, 장비는 큰 소리로 누가 감히 형님을 방해하면 내 창으로 베어버리겠다고 외쳤다. 조조는 허도에서 이 소식을 듣고 유비의 결의는 단순한 맹세가 아니다. 그의 인덕이 사람들을 모으는구나. 주시해야겠어라며 첩자들에게 유비의 행적을 더 면밀히 살피라고 지시했다. 유비는 공손찬의 휘하로 들어가 황건적 토벌에 나섰다. 그는 작은 부대를 이끌며 몇 번의 전투에서 공을 세웠으나 영토나 큰 세력을 얻지 못했다. 공손찬은 유주를 기반으로 황건적과 싸우며 유비는 믿음직하지만 아직은 작은 역할이 적당하다라고 생각했다. 유비는 전장을 누비며 이 혼란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 한시를 위해 내 기반을 마련해야 해라고 다짐했다. 관우는 적진을 돌파하며 형님의 이름으로 이적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외쳤고, 장비는 이런 소규모 전투보다 더 큰 싸움이 필요하다고 투덜거렸다. 유비는 형제들을 달래며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190년 동탁의 폭정이 천하를 어지럽히자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었다. 조조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활약하며 유비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유비가 공손찬 밑에서 연합군에 합류했군. 아직 미약하지만 그의 인덕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구나라고 조조는 분석했다. 유비는 공손찬을 따라 연합군에 참여했으나 큰 전공을 세우지 못하고 다시 방랑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는 이 연합은 제각각의 이익만 챙긴다. 내 기반을 따로 찾아야겠어라고 한탄했다. 공손찬은 유비를 신뢰했으나 그의 인덕은 훌륭하지만 아직 큰 무대에 설 준비가 안 됐다라고 여겼다. 유비는 전장을 떠돌며 한실 부흥의 꿈을 이루려면 강한 군대와 영토가 필요하다라고 꿈을 키웠다. 관우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격려했고, 장비는 이 방랑 생활이 지겨우니 빨리 큰 싸움을 벌이자고 성급하게 외쳤다. 유비는 형제들아, 때를 기다리자. 우리의 운명은 곧 열릴 것이다라고 달랬다. 194년 서주 목도겸이 병상에 누워 유비를 불렀다.
도겸은 132년 단양 출신으로 황건적 토벌로 명성을 얻은 노련한 군벌이었다. 그는 유비의 인덕을 보고 이자가 서주를 다스릴 적임자다라고 확신했다. 병으로 죽기 전 도겸은 유언을 남겼다. 유비가 아니면 서주를 안정시킬 자가 없다. 유비는 처음으로 서주라는 기반을 얻었다. 그는 말했다. 드디어 내 꿈의 첫걸음을 뗐다. 하지만 이 영토를 지키려면 군대와 모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 관우는 형님, 제가 선봉에 서서 서주를 지키겠습니다. 누구든 침범하면 베어버리겠다고 다짐했고, 장비는 이제야 제대로 싸울 곳이 생겼다고 기뻐했다. 유비는 백성들을 다스리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이들의 믿음이 내 힘이 된다라고 느꼈다. 하지만 내부의 불안과 외부의 위협을 느끼며 내 힘이 아직 부족하다. 더 큰 세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걱정했다. 서주에서 유비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낮추고 농사를 장려하며 인기를 얻었으나 군사적 준비가 미흡했다. 그는 강한 군대와 지혜로운 모사가 필요하다라고 결심했다. 196년 여포의 기습이 닥쳤다. 여포는 160년 구원 출신으로 무예가 출중했으나 배신이 잦은 인물이었다. 그는 유비의 서주를 빼앗아 내 기반을 만들자라고 욕심을 냈다. 유비는 여포의 강력한 공격에 밀려 서주를 잃고 조조에게 몸을 의탁했다. 허도에서 조조를 만난 유비는 형제여, 나를 도와 서주를 되찾게 해주오라고 청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조의 야심이 크다. 그의 속셈을 읽어야 한다라고 경계했다. 조조는 유비를 환대하며 식량과 소규모 병력을 내주었다. 조조의 참모 정욱은 유비는 인덕이 깊으니 후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거하십시오라고 조언했으나 조조는 유비는 아직 약하다. 그의 인덕을 이용해 내 세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제거하지 않았다. 유비는 조조의 곁에서 잠시 머물며 조조의 지략은 무섭구나. 그의 그늘 아래서 내 꿈을 펼칠 수는 없다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관우는 형님, 조조를 믿지 마십시오. 저희가 독립해야 합니다. 라고 속삭였고, 장비는 이곳에 더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빨리 떠납시다. 라고 투덜거렸다. 유비는 형제들아, 인내가 필요하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달랬다. 조조는 유비의 행적을 주시하며 그의 인덕이 점점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방치하면 위험해질 수 있겠어라고 첩자들에게 더 철저한 감시를 지시했다. 유비는 허도에서 조조의 군사훈련과 행정을 관찰하며 생각했다. 그의 지략과 군대는 대단하다. 나도 이런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배웠다. 200년 조조가 원소와 관도에서 대치할 때 유비는 기회를 틈타 서주로 돌아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이제 조조의 그늘을 벗어나 내 길을 가야 한다라고 결심했다. 유비는 서주에서 백성들을 모아 군대를 재정비했으나 조조의 신속한 대응으로 패배했다. 그는 내 힘이 아직 부족했다. 더 큰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한탄하며 원소에게 투항했다. 원소는 지주, 청주, 병주, 유주를 장악한 북방의 패자로 유비의 인덕이 내 세력을 키워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유비는 원소의 우유부단함을 보고 이 사람은 큰 뜻이 없다. 그의 밑에서는 한실 부흥이 요원하다라고 판단했다. 원소는 유비에게 소규모 병력을 맡겼으나 큰 역할을 주지 않았다. 유비는 원소의 군대는 크지만 그의 망설이는 성격이 패배를 부를 것이다라고 예감했다. 관우는 형님, 원소는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길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고, 장비는 이런 우유부단한 자 밑에서 뭘 합니까? 빨리 떠나자고 성급하게 외쳤다. 유비는 형제들아, 때를 기다리자. 곧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달랬다. 관도대전 직전, 유비는 원소를 떠나 201년 형주목 유표의 보호 아래 들어갔다. 유표는 142년 사냥 출신으로 한실의 먼 친척이자 형주를 장악한 군벌이었다. 그는 유비의 인덕을 보고 이자를 북방 조조의 방파제로 삼자라고 생각하며 신야에 주둔시켰다. 하지만 유표는 의심이 많은 성격으로 유비가 너무 강해지면 내 세력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경계하며 그를 중용하지 않았다. 유비는 신야에서 7년간 머물며 소규모 군대를 훈련시켰다. 그는 유표의 시기심 때문에 내 뜻을 펼칠 수 없다. 진정한 모사가 필요하다라고 한탄했다. 관우는 매일 창수를 연마하며 형님, 언제든 전쟁이 오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다짐했고, 장비는 이 고요한 신야가 지겹습니다. 큰 싸움이 필요하다고 불평했다. 유비는 형제들아, 힘을 비축하며 때를 기다리자라고 타이르며 인재를 구할 계획을 세웠다. 신야에서 유비는 백성들과 가까이 지내며 그들의 고충을 들었다. 그는 시장에서 농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들의 믿음이 내 세력의 뿌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군사적 기반이 약해 강한 군대와 지혜로운 모사가 없으면 한실 부흥은 요원하다라고 걱정했다. 유비는 밤마다 촛불 아래에서 병법서를 읽으며 내 꿈을 이루려면 천재적인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다짐했다. 207년 유비는 수경 선생 사마휘를 만났다. 사마휘는 형주의 은둔한 현인으로 세상사를 꿰뚫는 통찰을 가졌다. 그는 유비에게 복룡과 봉추, 이 둘 중 하나만 얻어도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사마휘는 유비의 인덕은 천하를 움직일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를 복룡 제갈량에게로 이끌었다. 유비는 이 말을 듣고 복룡이 제갈량이구나. 그를 모셔야 내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결심했다. 제갈량은 181년 양양 뇌야현에서 은둔하며 천문, 지리, 병법을 공부하는 젊은 천재였다. 그는 세상이 어지러워도 내주군을 만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며 초려에서 책을 읽었다. 유비는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 3번이나 초려를 찾았다. 첫 번째 방문에서 제갈량은 외출 중이었고, 유비는 인재를 얻으려면 성의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며 물러났다. 두 번째 방문에서도 만나지 못하자 장비가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그냥 끌고 오죠. 라고 투덜거렸다. 관우도 형님, 너무 예를 차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표했으나 유비는 인재를 모시는데 예를 다해야 한다. 성의가 없으면 큰 인물을 얻을 수 없다라고 달랬다. 세 번째 방문에서 마침내 제갈량을 만난 유비는 선생,
나를 도와 한시를 부흥시켜 주시오라고 간청했다. 제갈량은 유비의 진심과 인덕을 보고 이분이라면 천하를 다툴 수 있다라고 감동했다. 그는 융중대에서 천하 삼분지계를 제시했다. 조조는 천시를, 손권은 지리를 차지했으니 장군은 인화를 취하소서. 먼저 형주와 익주를 얻어 천하를 셋으로 나누고 때가 되면 중원으로 북벌하소서. 유비는 이 계책을 듣고 이제 내 길이 보인다. 한실 부흥의 꿈이 현실이 되겠구나라고 기뻐하며 제갈량을 군사로 영입했다. 제갈량은 유비의 인덕과 내 지략이 합쳐지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따라 나섰다. 관우는 형님, 제갈 선생의 지략이 대단합니다. 이제 천하를 향해 나아갑시다라고 의지를 불태웠고 장비는 드디어 큰 싸움이 시작되는군. 내 창이 기다렸습니다. 라고 외쳤다. 유비는 형제들과 손을 맞잡으며 한시를 부흥시키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가자라고 다짐했다. 멀리 허도에서 조조는 첩자를 통해 이 소식을 들었다. 유비가 제갈량을 얻었군. 그 천재모사의 지략이 더해지면 유비는 단순한 방랑자가 아니다. 이제 그는 내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조조는 속으로 경계를 높이며 유비의 움직임을 더 면밀히 살피고 내 군대를 더욱 강화해야겠어라고 결심했다. 그는 참모 순욱과 곽가에게 유비가 제갈량을 얻었다. 앞으로 형주에서 그의 세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순욱은 유비의 인덕과 제갈량의 지략이 합쳐지면 위험합니다. 조공께서 먼저 형주를 노리셔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고, 곽가는 유비는 아직 약하지만 제갈량의 계책이 그의 약점을 보완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조조는 유비가 강해지기 전에 그의 뿌리를 뽑거나 아니면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겠어라고 생각하며 다음 전략을 구상했다. 유비의 방랑은 제갈량과의 만남으로 새로운 꿈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그의 앞길은 여전히 험난했다. 그는 신야에서 제갈량과 함께 군대를 훈련시키며 이제 천하를 향한 첫걸음을 뗐다. 한실 부흥의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라라고 다짐했다. 관우와 장비는 형님의 뜻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충성을 재확인했고 제갈량은 장군의 인덕과 함께라면 천하삼분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확신했다. 유비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조조의 날카로운 시선과 천하의 다른 군웅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191년 여름, 후한 말기의 혼란 속에서 허도에 자리 잡은 조조는 강동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첩자들로부터 전해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강동의 호랑이 손견이 유표와의 전투에서 전사했다지. 그의 아들 손책이 가문을 이었으니 그 젊은 호걸이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예의주시해야겠군. 조조는 지도를 펼쳐놓고 강동의 지세를 살피며 강동은 천혜의 요새다. 손씨 가문이 그곳을 장악하면 내 천하 통일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중얼거렸다. 손견은 155년 오군 부춘에서 태어났다. 그는 강동의 명문가 출신으로 젊은 시절부터 무예와 용맹으로 이름을 떨쳤다. 그의 조상은 대대로 강동에서 세력을 유지하며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고 손견은
우리 가문의 이름을 천하에 드높이리라라는 야심을 품었다. 어린 시절 그는 강가에서 친구들과 활을 쏘며 내 화살은 적의 심장을 꿰뚫을 것이고 강동은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호기롭게 말했다. 손견의 아버지는 그에게 강동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 가문의 사명이다라고 가르쳤고 그는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다. 황건적의 난에서 손견은 조정의 장군으로 활약하며 큰 공을 세웠고 반동탁 연합군에서는 선봉에 서서 낙양 근처까지 진격했다. 그는 동탁의 폭정을 끝내고 강동의 이름을 천하에 알리리라라고 다짐했으나 191년 형주에서 유표의 부하 황조의 매복에 당해 생을 마감했다. 손견은 죽기 전 내 아들 채가 강동을 지키고 가문의 뜻을 이어가라라고 유언을 남겼다. 조조는 이 소식을 듣고 손견의 죽음은 강동의 세력을 약화시켰지만 그의 아들 손책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라라고 첩자들에게 지시했다. 손견의 장남 손책은 175년 오군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의 용맹과 위엄을 물려받아 17의 어린 나이에 가문을 이었다. 손책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전장을 누비며 전쟁의 냄새를 익혔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강동을 내 손으로 평정하리라라고 맹세했다. 손책의 성격은 불같이 용맹했으나 때로는 충동적이어서 참모들의 조언이 필요했다. 그의 어머니 오씨는 채가 용맹만으로는 부족하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강동이 안정된다라고 가르쳤다. 손책은 어머니의 말을 새기며 네 칼로 적을 베고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리라라고 다짐했다. 194년 손책은 원술의 휘하에서 활동했으나 원술의 우유부단함과 탐욕에 실망했다. 원술은 149년 연암 출신으로 원소의 이복 동생이자 옥새를 손에 넣어 황제를 꿈꾸던 군벌이었다. 그는 손책의 용맹이 내 세력을 키워줄 것이나 너무 강해지면 위협이 된다라고 경계하며 손책을 중용하지 않았다. 손책은 이를 눈치채고 원술은 큰 뜻이 없다. 그의 그늘 아래서 내 꿈을 이룰 수는 없다라고 결심하며 독립을 선언했다. 그는 소규모 병력을 이끌고 강동으로 진군하며 오군과 회계를 공격했다. 조조는 허도에서 이 소식을 듣고 손책이 원수를 떠났군. 그의 야심이 강동을 뒤흔들 것이다. 하지만 내 세력과 직접 충돌하지 않도록 외교로 묶어둬야겠어라고 생각했다. 그는 참모 순욱에게 손책과 우호 관계를 맺어 그의 세력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순욱은 손책은 젊고 용맹하나 충동적입니다. 외교로 시간을 벌며 그의 약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다. 손책은 강동 정벌에 나서며 주유, 장소, 장괭 같은 인재들을 곁에 두었다. 주유는 175년 여강 출신으로 손책과 동갑내기 친구였다. 그는 무예와 지략을 겸비한 인물로 손책을 만나며 이분과 함께라면 강동을 천하의 요충지로 만들 수 있다라고 결심했다. 주유는 어린 시절부터 병법서를 탐독하며 전쟁은 힘뿐 아니라 머리로 승부해야 한다라고 믿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강의 유력한 토호로 주유에게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강동을 위해 헌신하라라고 가르쳤다. 주유는 손책과 술을 나누며 형제여,
우리가 함께라면 강동은 물론 천하도 노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손책은 주유, 내 지략이 내 칼을 날카롭게 한다. 함께 강동을 평정하자라고 답하며 깊은 신뢰를 보였다. 장소는 156년 팽성 출신으로 행정과 내정에 능한 노련한 인물이었다. 그는 강동을 다스리려면 백성들의 배고픔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손책에게 농업과 세제 개혁을 제안했다. 장소는 젊은 시절 관직에 올라 지방을 다스린 경험이 있어 손책의 용맹에 내 경험이 더해지면 강동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했다. 장괭은 153년 광릉 출신으로 외교와 전략에 밝았다. 그는 손책의 세력이 커지면 조조와 충돌할 수 있다. 외교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고 조언하며 손책의 외교를 책임졌다. 장괭은 강동이 안정되려면 조조와 유표 같은 거대한 세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손책은 이 인재들을 보며 내 곁에 이런 충신들이 있으니 강동은 내 손안에 있다라고 자부했다. 198년까지 손책은 오군, 회계, 양양, 여장 등 강동 육군을 완전히 평정하며 실효적 지배력을 확립했다. 그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낮추고 농지를 나눠주며 마음을 얻었다. 산월족은 강동의 산악지대에 사는 소수민족으로 손책을 외지인의 침략자라며 저항했다. 손책은 산월족을 무력으로만 다스릴 수는 없다.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강동이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하며 주유와 함께 작전을 세웠다. 그는 산월족의 거점을 공략하면서도 일부 부족장들을 회유해 병력으로 흡수했다. 주유는 공의 결단이 산월족을 굴복시켰습니다. 이제 강동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손책은 이제 강동은 내 손에 있다. 하지만 천하를 노리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하다라고 다짐했다. 조조는 허도에서 손책의 성장을 보고 강동이 손책의 손에 완전히 들어갔군. 그의 세력이 너무 커지기 전에 외교로 묶어둬야 한다라고 결심했다. 그는 손책에게 사신을 보내 오후라는 자귀를 내리며 우호 관계를 맺었다. 손책은 이를 받아들이며 조조와 싸울 때는 아직 이르다. 그의 힘을 빌려 내 기반을 다지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조조에게 겉으로는 충성을 표하며 속으로는 강동을 발판으로 천하를 노리리라라는 야심을 숨겼다. 조조는 손책의 외교적 태도를 보며 이 젊은 호걸은 교활하군.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속으로는 큰 뜻을 품고 있다. 그의 참모 주유와 장괭을 특히 주시해야겠어라고 경계했다. 그는 곽가에게 손책의 강동이 점점 강해진다. 그의 약점을 찾아 대비책을 세우라라고 지시했다. 곽가는 말하길 손책은 용맹하나 충동적입니다. 그의 성급함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분석했다. 200년 손책은 원술의 잔당을 소탕하기 위해 진군했다. 원술은 옥세를 잃고 세력이 약화되었고 그의 부하 허공이 반란을 일으켰다. 손책은 원술의 잔당을 정리해야 강동이 완전히 내 손에 들어온다라고 결심하며 허공을 공격했다. 그는 전투에서 앞장서며 내 칼로 적을 베고 강동의 평화를 지키리라라고 외쳤다. 그러나 허공의 부하들에게 암습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
손책은 부상당한 몸으로 내가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다. 강동의 꿈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이를 악물었으나 4월 26일 26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은 강동에 큰 충격을 주었다. 주유는 형제여, 너무 일찍 떠났소. 내가 강동을 지키겠소라고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다. 장소는 손책의 유업을 이어가야 한다. 그의 동생 손권이 그 뜻을 이을 것이라고 결심했다. 장괭은 손책의 죽음으로 강동이 흔들릴 수 있다. 손권을 도와 안정시켜야 한다라고 다짐했다. 조조는 허도에서 이 소식을 듣고 손책이 죽었다니 강동이 흔들릴 기회다. 하지만 그의 동생 손권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봐야겠어라고 첩자들에게 지시했다. 그는 순욱과 곽가에게 손권의 성격과 참모들을 분석하라. 강동은 여전히 내 천하 통일의 큰 변수다라고 말했다. 손책의 죽음으로 손권이 18세의 나이에 가문을 이었다. 손권은 182년 오군에서 태어났다. 그는 손책에 비해 덜 용맹했으나 신중하고 침착한 성격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다. 어린 시절 그는 형 손책을 따라 전장을 누비며 형님의 용맹을 배워야 하지만 내 강점은 냉철한 판단에 있다라고 깨달았다. 손권은 손권에게 강동의 백성들을 지키고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라라고 가르쳤다. 그의 어머니 오씨는 권하, 너는 채기와 다르다. 신중함으로 강동을 다스려라라고 조언했다. 손권은 형의 죽음 소식을 듣고 형님의 유업을 내가 이어받아 강동을 더 크게 만들리라라고 맹세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큰 책임을 떠안은 손권은 내외의 도전에 직면했다. 내부에서는 노숙과 제갈근 같은 젊은 모사들과 장소, 주유 같은 공신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다. 노숙은 172년 임해 출신으로 온화하고 지혜로운 인물이었다. 그는 손권은 젊지만 잠재력이 크다. 내가 그의 곁에서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손권을 보좌했다. 노숙은 어린 시절 학문을 쌓으며 세상을 다스리려면 덕과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배웠다. 그는 손권에게 공신들과 신참들을 조화시켜야 강동이 안정됩니다라고 조언했다. 제갈근은 174년 양주 출신으로 제갈량의 형이었다. 그는 외교에 능하며 강동을 지키려면 조조와 유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제갈근은 손권의 신중함이 강동을 살릴 것이다라고 믿으며 외교 전략을 세웠다. 주유는 손책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나 손권을 도와 강동을 지키리라라고 결심했다. 그는 내 지략으로 손권을 보좌해 강동을 천하의 요충지로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장소는 젊은 손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내정을 단단히 다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농업과 세제를 정비했다. 외부에서는 산월족의 반란과 유표의 압박이 손권을 위협했다. 산월족은 손씨 가문이 우리를 억압한다라고 반발하며 봉기했다. 유표는 형주에서 강동을 견제하며 손권이 약해진 틈을 노려 강동을 압박해야 한다라고 계획했다. 손권은 이 위기 속에서 형님의 유업을 지키려면 내부를 단결시키고 외적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결심했다. 그는 주유와 회의를 열어 산월족을 회유하고 유표와는 외교로 시간을 벌자라고 지시했다.
주유는 공의 결단이 강동을 살릴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이끌어 산월족을 진압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노숙은 유표와의 전쟁은 피해야 합니다. 조조와 손을 잡아 형주를 견제합시다라고 조언했다. 제갈근은 조조와의 외교를 강화하면 유표의 위협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했다. 손권은 이들의 조언을 듣고 강동을 지키려면 힘과 지혜를 모두 써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그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줄이고 농지를 나눠주며 마음을 얻었다. 군대를 훈련시키며 강동은 내 손으로 지키리라라고 다짐했다. 조조는 허도에서 손권의 동향을 살피며 손권은 젊지만 그의 참모들이 만만치 않다. 주유의 지략과 노숙의 온화함, 제갈근의 외교술이 강동을 단단히 지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곽가에게 손권의 약점을 찾아라. 강동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 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곽가는 손권은 신중하나 경험이 부족합니다. 내부 갈등을 이용하면 강동을 흔들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조조는 손권과 우호를 유지하며 그의 세력이 커지기 전에 형주를 먼저 노려야겠어라고 계획했다. 손권은 강동에서 군대를 정비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며 형님의 뜻을 이어 강동을 천하의 요충지로 만들리라라고 결심했다. 그는 주유, 노숙, 장소, 제갈근과 함께 회의를 열어 산월족을 진압하고 유표와 조조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강동을 지키자라고 말했다. 주유는 공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강동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손권의 부흥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나 그의 앞에는 산월족, 유표,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는 조조라는 거대한 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208년 7월 허도의 조조는 대군을 정비하며 형주를 향한 남하를 준비했다. 그는 전각에 앉아 지도를 펼치고 참모 순욱, 곽가, 정욱을 불러 말했다. 형주는 천하의 중심이다. 유표가 병약하니 지금이야말로 형주를 손에 넣을 절호의 기회다. 순욱은 고개를 숙이며 유표의 두 아들 유기와 유종 사이에 분열이 있습니다. 채씨 가문이 유종을 밀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형주를 쉽게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했다. 곽가는 유비가 신야에 주둔 중입니다. 그의 인덕이 백성들을 끌어모으니 형주를 취한 후 유비를 제거하지 않으면 후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다. 정욱은 유비는 약하지만 그의 인덕은 위험합니다. 조공께서 먼저 유표를 굴복시키고 유비를 추격하여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조조는 눈을 빛내며 유표의 병세를 이용해 형주를 손에 넣고 유비의 인덕을 꺾어야 한다. 형주를 얻으면 천하 통일의 길이 열린다라고 결심했다. 그는 30만 대군을 소집하고 하후돈, 조인, 허저를 선봉으로 임명했다. 형주로 진군하라. 유표가 항복하든 저항하든 형주는 내 손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명령했다. 하후도는 형님의 뜻을 따라 형주를 단숨에 평정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고 조이는 유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다. 허저는 조공의 명령이라면 불구덩이도 뛰어들겠습니다. 라고 충성을 맹세했다.
조조는 군대를 정비하며 형주는 내 천하의 심장이다. 유비와 손권이 눈에 까시지만 먼저 형주를 취하고 그들을 각계 격파한다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형주목 유표는 조조의 남하 소식을 듣고 병상에 누워 한숨을 내쉬었다. 유표는 142년 사냥 출신으로 한실의 먼 친척이자 형주를 장악한 군벌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학문과 덕망으로 명성을 얻었으나 나이 들며 의심 많은 성격이 두드러졌다. 유표는 형주의 풍요로운 땅을 다스리며 내가 형주를 지키는 한 조조도 쉽게 넘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자부했으나 조조의 대군 소식에 불안해졌다. 그는 조조의 군대가 강하니 형주를 지키기 어렵다. 내 두 아들 유기와 유종이 서로 다투니 내 유업이 위태롭구나라고 한탄했다. 유기는 그의 맏아들로 그는 무예에 능하고 강직한 성격으로 형주의 군사들을 이끌며 아버지의 유업을 지키려면 조조와 싸워야 한다라고 믿었다. 그러나 계모 채부인과 그녀의 동생 채모와의 불화로 고립되었다. 유기는 채씨 가문이 형주를 장악하려 한다. 내가 후계자가 되어야 형주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유종은 둘째 아들로 그는 채부인의 소생으로 온순하고 유약한 성격이었다. 유종은 아비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조조의 힘이 너무 크다. 항복이 형주를 구하는 길일지도 모른다라고 고민했다. 유표는 유기와 유종을 번갈아 보며 유기가 강직하나 채씨 가문이 반발이 크고 유종은 순종적이지만 조조를 막을 힘이 부족하다라고 고심했다. 그는 유비의 인덕을 떠올리며 유비를 중용했어야 했는데 내 의심이 화를 불렀구나라고 후회했다. 유비는 신야에서 7년간 머물며 유표의 신뢰를 얻지 못했으나 그의 인덕은 형주의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다. 유표는 병상에 누워 유비의 인덕이 형주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한탄하며 숨을 거두기 전 유기를 불렀다. 유기, 형주를 지키려면 유비와 힘을 합쳐라. 그는 인덕이 깊으니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유언했다. 유기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유비를 찾아 협력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으나 속으로는 채부인과 채모가 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걱정했다. 채부인은 유표의 후처로 형주의 실세인 채씨 가문을 대표했다. 그녀는 150년경 남양 출신으로 강한 의지와 정치적 수완을 가진 여성이었다. 채부인은 유종이 후계자가 되어야 채씨 가문의 권력이 유지된다. 유기는 반역자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하며 동생 채모와 모의했다. 채모는 형주의 군대를 장악한 장군이었다. 그는 유종을 밀면 채씨 가문이 형주를 계속 장악할 수 있다. 유비와 유기는 배제해야 한다라고 결심했다. 채모는 젊은 시절 무예를 익히며 채씨 가문의 영광을 위해 싸우겠다라고 다짐했으며 유표의 처남으로서 형주의 군사력을 강화했다. 그는 조조의 군대가 강하지만 항복하면 형주를 지킬 수 있다라고 믿었다. 부소는 형주의 행정관으로 채씨 가문의 충실한 동맹이었다. 그는 행정과 외교에 능한 인물이었다. 부소는 유종이 순종적이니 조조와 타협할 수 있다. 유기는 너무 강직해 조조와 충돌할 뿐이다라고 생각하며 유종을 지지했다.
유표의 죽음은 형주에 큰 혼란을 불러왔다. 8월 초 유표가 후계자를 명확히 지정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자 채모와 부소는 강북 세력을 동원해 유종을 후계자로 옹립했다. 채 부인은 종아, 조조에게 항복하면 형주를 지킬 수 있다. 유기와 유비는 믿을 수 없다라고 설득했다. 유종은 어머니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형주를 구하는 길입니다. 라고 답하며 항복 서신을 준비했다. 유종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그늘 아래에서 자라며 내가 형주를 다스릴 힘이 부족하다라고 자책했으나 채모의 지지에 힘입어 항복이 백성들을 구하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에 반대한 유기는 강남의 문빈과 함께 유비를 찾아갔다. 유기는 유비공, 형주를 함께 지킵시다. 조조의 야심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청했다. 문빙은 160년대 강남 출신의 장군으로 유비의 인덕이라면 형주를 구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 그는 젊은 시절 강남의 토호로 활동하며 형주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유비는 이미 신야에서 양양으로 이동 중이었다. 그는 형주는 이미 분열되었다. 조조의 군대가 코앞에 있으니 강남으로 물러나 힘을 비축해야 한다라고 유기에게 답했다. 유비는 제갈량과 상의하며 형주의 백성들을 지키며 강남으로 가야 한다라고 결심했다. 제갈량은 장군, 형주의 군사와 백성을 이끌고 강남의 양양을 거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조조의 군대가 강하니 강릉으로 이동해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라고 건의했다. 유비는 선생의 계책이 옳다. 백성들을 버릴 수 없으니 함께 가자라고 답했다. 그는 관우와 장비를 불러 형제들아, 백성들을 지키며 양양으로 가자. 조조의 추격이 있을 터이니 대비하라라고 지시했다. 관우는 형님, 제가 선봉에 서서 길을 열겠습니다. 양양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 장비는 조조의 군대가 오면 내 창으로 모두 베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유비는 10여만 명의 백성과 군대를 이끌고 양양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이 행렬은 노인, 어린아이, 수레, 가재독으로 가득해 하루에 10리도 나아가지 못했다. 유비는 백성들이 내 힘의 근원이다. 그들을 버릴 수 없다라고 다짐했으나 속으로는 이 느린 행군이 조조의 기병을 불러올 텐데라고 걱정했다. 제갈량은 장군의 인덕이 백성들을 뭉치게 합니다. 하지만 속도를 내지 않으면 조조의 추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관우는 행렬을 정비하며 형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적의 기병이 빠르니 방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장비는 이 느린 속도가 답답합니다. 적이 오면 내가 막겠습니다. 라고 투덜거렸다. 유비는 형제들아, 인내하며 나아가자. 강남에서 다시 일어설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조조는 양양 근처에 도착하며 유표가 죽었으니 형주는 내 손에 들어왔다. 이제 유비만 제거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후돈과 조인에게 양양을 점령하고 유비를 추격하라. 그의 인덕이 백성들을 끌어모으니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명령했다. 하후돈은 형님의 뜻을 따라 유비를 사로잡겠습니다. 라고 답했고
조이는 그의 행렬이 느리니 기병으로 쉽게 따라잡겠습니다. 라고 자신했다. 8월 말 유종은 조조에게 항복 서신을 보냈다. 그는 형주를 지킬 힘이 없으니 조공께 항복하여 백성들을 구하고 싶습니다라고 썼다. 조조는 서신을 받고 미소를 지으며 유종이 항복했으니 형주는 내 손에 들어왔다. 유종을 영남 장군으로 임명하여 회유하고 군대와 물자를 확보하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는 유비가 양양으로 도망쳤다. 그의 인덕이 살아있는 한 형주는 완전히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추격을 명령했다. 유종은 조조의 임명을 받아들이며 어머니와 채모의 판단이 옳았다. 항복으로 형주를 지켰다라고 안도했으나 속으로는 내가 형주를 잃은 것이 아닌가라고 자책했다. 채 부인은 종아, 네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 조조의 보호 아래 형주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위로했다. 채모는 이제 조조와 손을 잡았으니 유비와 유기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자만했다. 하지만 유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문빈과 함께 강남으로 달아났다. 유기는 유비와 힘을 합쳐 조조를 막아야 한다. 형주를 이렇게 내줄 수 없다라고 분노했다. 문빙은 유비공의 인덕이라면 형주의 백성들을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라고 희망을 품었다. 유비는 양양에 도착했으나 채모가 성문을 열지 않았다. 채모는 유비를 들이면 조조의 분노를 살 뿐이다. 유종의 항복이 옳다라고 주장했다. 유비는 채모가 형주를 조조에게 넘겼구나. 이제 강남의 강릉으로 가야 한다라고 한탄하며 행군을 계속했다. 제갈량은 장군, 강릉은 강남의 요충지입니다. 그곳에서 군대를 재정비하고 조조를 막아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유비는 선생의 말대로 강릉으로 가자. 백성들을 지키며 한실 부흥의 꿈을 이어가자라고 결심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힘겹게 남아하며 이 고난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관우는 행렬의 선두에서 길을 열며 형님, 제가 양양을 지나 강릉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장비는 후방을 지키며 조조의 기병이 오면 내 창으로 막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제갈량은 지도를 펼치며 조조의 기병이 빠르니 강릉에 도착하기 전 매복과 방어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건의했다. 유비는 선생의 계책을 따르자. 형제들아, 이 위기를 함께 넘기자라고 격려했다. 조조는 양양을 점령하며 형주는 이제 내 손에 들어왔다. 하지만 유비가 살아있는 한 안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곽가와 상의하며 유비의 행군이 느리니 기병으로 추격하면 잡을 수 있다라고 결심했다. 곽가는 유비의 백성들은 그의 약점이자 힘입니다. 추격하되 백성들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조조는 백성들의 마음은 유비에게 있지만 내 군대의 힘이 더 강하다. 유비를 사로잡아 그의 인덕을 꺾어야 한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허저에게 기병을 이끌고 유비를 추격하라. 단 한 명도 놓치지 말라라고 명령했다. 허저는 조공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유비의 목을 바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유비는 백성들과 함께 강남을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갔다. 그의 행렬은 느렸지만
백성들은 유비공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믿으며 따랐다. 유비는 당양까지 백성들과 동행하며 이 고난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결심했다. 그의 부인 감씨와 미부인, 어린 아들 유선도 행렬에 포함되었다. 감씨는 온화하고 현명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가문의 몰락을 겪으며 고난 속에서도 덕을 잃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감씨는 유비에게 공의 뜻을 따라 이 고난을 견디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위로했다. 그녀는 공의 대업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라고 기도하며 행렬을 따랐다. 미부인은 170년대 출신으로 유비의 후처였다. 그녀는 공의 대업을 위해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유선을 품에 안았다. 미부인은 이 아이가 공의 희망이다라고 생각하며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유비는 가족을 보며 이들을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다. 한실의 혈통을 이어야 한다라고 결심했다. 조조는 조은의 침착함과 허저의 용맹이 유비를 잡을 것이다라고 믿으며 추격을 독려했다. 그는 첩자들에게 유비의 행군 경로와 백성들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라. 그의 행렬이 당양 근처에 있을 터이다라고 지시했다. 유비는 당양 근처에 도착했으나 조조의 기병이 빠르게 따라왔다. 제갈량은 지도를 펼치며 장군, 조조의 기병이 경장대로 움직입니다. 당양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강릉으로 가는 길을 확보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장비의 용맹과 조은의 침착함을 활용해 후방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제갈량은 조조의 기병은 빠르지만 지형을 이용하면 저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방어 계획을 세웠다. 유비는 선생의 계책을 따르자 장비 후방을 지켜 조조의 기병을 막아라라고 명령했다. 장비는 형님, 적이 오면 내 창으로 모두 쓸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후위 부대를 이끌었다. 그는 이 전투에서 형님을 지키지 못하면 내 창은 무용지물이다라고 생각하며 창을 굳게 쥐었다. 유비는 조은에게 가족을 맡기며 내 아내와 유선을 지켜다오. 그들이 무사해야 내 꿈이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조은은 장군의 가족을 내 목숨으로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했다. 그는 유선은 장군의 희망이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다짐하며 감씨와 미부인을 호위했다. 9월 말 조조의 기병대가 당양 근처 장판에서 유비의 행렬을 따라잡았다. 조은은 감씨, 미부인, 유선을 보호하며 장군, 제가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말을 몰며 이 혼란 속에서도 장군의 혈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결심했다. 조은은 우리에게는 조자룡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은은 어린 유선을 품에 안고 이 아이가 한실의 미래다라고 되뇌며 적의 칼날을 피했다. 장비는 후방에서 창을 휘두르며 조조의 개들이 감히 내 창을 맛보아라 라고 포효했다. 그는 형님을 위해 이곳에서 적을 막아야 한다라고 이를 악물며 적군과 맞섰다. 유비는 혼란 속에서 적은 우리보다 수적으로 우세하다. 신속히 강남으로 건너가야 한다라고 결심했으나 백성들을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는 백성들이 내 근간이다. 하지만 이 위기를 넘기려면 일부를 남겨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괴로워하며 강변으로 향했다.
백성들은 유비공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믿으며 따랐으나 혼란 속에서 흩어졌다. 감씨는 좋은 장군, 공의 대업을 위해 유선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고, 미부인은 이 고난을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위로했다. 조조는 양양에서 이 소식을 듣고 말하길, 유비의 행렬이 혼란에 빠졌다. 이제 그를 잡을 기회다. 그는 곽가에게 유비가 백성들을 버리지 못하니 그의 인덕이 그를 올가맬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곽가는 유비의 느린 행군은 그의 약점입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들이 민심을 움직이니 추격 시 백성들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다. 조은과 허저의 기병은 장판의 들판에서 유비의 행렬을 바짝 쫓았다. 유비는 강변을 향하며 이 고난을 넘기면 강릉에서 다시 일어설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장비는 후방에서 적을 막으며 형님, 가십시오. 제가 이곳을 지킵니다. 라고 외쳤다. 장판의 전투는 유비의 운명을 가르는 갈림길이었다. 조조의 기병은 점점 가까워졌고 유비의 행렬은 혼란 속에서 강남을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갔다. 조조는 유비를 잡아 그의 인덕을 꺾고 형주를 완전히 내 손에 넣겠다라고 결심하며 추격을 재촉했다. 그의 야심은 장판의 들판에서 유비를 올가매려 했으나 유비의 인덕과 장수들의 충성은 그를 지키는 방패였다. 208년 10월 초 조조는 양양의 전각에 앉아 형주의 지도를 펼쳐놓고 참모들과 치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형주를 손에 넣은 만족감과 유비를 놓친 아쉬움이 얽혀 있었다. 그는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격파하며 화북의 패자로 올라섰지만 형주와 강동을 장악하지 않으면 천하 통일은 요원하다고 믿었다. 조조는 곽가, 순욱, 정욱을 불러 물었다. 유비가 장판에서 도망쳐 강하의 하구로 갔다. 그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곽가는 침착히 답했다. 유비는 백성들과 함께 강릉으로 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군은 느리고 보급이 부족하니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가 손권과 동맹을 맺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순욱은 소문에 따르면 유비가 제갈량을 강동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손권이 동맹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남하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욱은 손권은 젊지만 교활합니다. 그의 참모주의와 노숙이 결정을 좌우할 것이니 강동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라고 조언했다. 조조는 눈을 가늘게 뜨며 유비와 손권이 손을 잡으면 형주를 완전히 장악하기 어려워진다. 첩자들에게 강동의 움직임을 샅샅이 알아내라라고 지시했다. 그는 속으로 유비의 인덕과 손권의 수군이 합쳐지면 내 대업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들의 동맹을 막아야 한다라고 다짐했다. 조조는 하후돈, 조인, 허저를 소집해 명령했다. 유비의 자녀 병력을 추격하되 강동의 손권이 움직이지 않도록 외교로 압박하라. 손권에게 사자를 보내 내 힘을 보여주라. 하후도는 굳은 표정으로 형님의 뜻대로 유비를 끝장내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조이는 강동의 손권이 감히 우리를 배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자신했으며 허저는 조공의 명령이라면 불구덩이도 뛰어들겠습니다.
라고 충성을 표했다. 조조는 말했다. 손권은 교활하다. 그의 참모 주유와 노숙을 특히 주시하라라고 경계하며 첩자들을 강동으로 보냈다. 한편 유비는 장판의 패배로 상처 입은 병력을 수습하며 강하의 하구에 도착했다. 그는 10여만 명의 백성과 잔여 군대를 이끌고 있었다. 장판에서의 패배는 그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는 병사들을 독려하며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내 근본이다. 장판에서 유비군은 조조의 기마대에게 처절하게 추격당했다. 조우는 단신으로 적진을 헤집으며 유비의 아들 유선과 부인 간부인을 구출하기 위해 백마를 몰고 죽음의 장막을 가르렀다. 피어오른 먼지와 함성이 뒤섞인 전장 한가운데 그의 은갑은 피로 붉어졌지만 창끝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조우는 포로가 된 간부인을 구출했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못할 것을 알고 스스로 우물에 몸을 던졌다. 결국 그는 아기 유선을 품에 안은 채 조조의 대군을 뚫고 돌아와 유비 곁으로 생환했다. 그날 그의 창은 피로 물들었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전장에 새겨졌다. 여기서 장판 전투에 대한 진실을 살짝 엿보도록 하자. 장판 전투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소설 속 조운의 활약은 그의 용맹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창작된 부분으로 본다. 이러한 극적인 이야기는 조자룡이라는 인물이 중국 문화권에서 영웅으로 숭배받는 이유가 되었다. 유비는 이 고난을 넘기면 강릉에서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다짐했다. 강하에서 그는 유표의 장남 유기를 만났다. 유기는 유표의 첫 부인 소생이었다. 그는 강직하고 용맹했으며 어린 시절 무예를 익히며 형주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믿었다. 유기는 채씨 가문의 반대로 후계자가 되지 못했지만 아버지 유표의 유지를 이어 형주를 지키고자 했다. 그는 조조의 압박 속에서 유비를 찾아와 말했다. 유비공, 아버지의 뜻을 따라 형주를 지킵시다. 조조의 야심을 막아야 합니다. 유비는 그의 손을 잡으며 유기공, 함께 힘을 합치면 형주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유비는 속으로 내 군대는 약하고 보급도 부족하다. 유기의 1만 병력은 큰 힘이지만 조조의 20만 대군을 막기엔 역부족이다라고 고민했다. 그는 제갈량에게 눈을 돌렸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다가가 말했다. 장군, 형세가 매우 급합니다. 강동의 손권에게 사자를 보내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손권은 조조의 다음 표적이 자신임을 알기에 동맹을 고려할 것입니다. 유비는 그의 지략에 감탄하며 선생의 계책이 옳다. 그대와 노숙을 강동으로 보내 손권을 설득하라라고 지시했다. 노숙은 172년 임해 출신으로 온화하고 지혜로운 인물이었다. 그는 손권의 명으로 유비를 만나러 왔으나 이제 유비의 사절로 강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노숙은 어린 시절 학문을 쌓으며 세상을 다스리려면 덕과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배웠다. 그는 손권공은 신중하지만 큰 뜻을 품고 있다. 내가 유비공의 인덕을 전하면 동맹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유비는 노숙, 선생과 함께 강동의 마음을 얻어오라라고 당부했다. 노숙은 제갈량과 함께 강동으로 향하며 이 동맹이 천하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10월 중순 강동의 손권은 조조의 남하 소식을 듣고 오군의 전각에서 중신들을 소집했다. 조조의 대군 소식에 그는 조조가 형주를 손에 넣었으니 다음은 강동일 터이다라고 불안해했다. 회의장은 논쟁의 열기로 가득 찼다. 문관들의 우두머리 장소는 항복을 주장했다. 장소는 156년 팽성 출신으로 행정과 내정에 능한 노련한 인물이었다. 장소는 조조는 황제를 업고 천하의 육하를 장악했다. 그와 맞서는 것은 역적을 돕는 꼴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항복이 강동을 전화에서 구할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며 손권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노숙은 손권을 바라보며 단호히 반박했다. 장소공, 저 같은 사람은 항복해도 관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권공께서 항복하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노숙의 말은 손권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내가 항복하면 강동의 백성들은 조조의 발 아래 짓밟힐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손권은 형님 손책이 피로 쌓은 강동을 이렇게 내줄 수는 없다라고 고뇌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때 주유가 파견에서 돌아와 회의에 합류했다. 주유는 175년 여강 출신으로 손책의 동갑내기 친구이자 무예와 지략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주유는 손권에게 말했다. 조조군은 북방 기병이 주력이라 수전에 약합니다. 장기 원정으로 병사들이 필요하고 형주군은 아직 마음을 완전히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조조를 격파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는 정예수군 3만을 이끌고 출전하면 승산이 있다라고 자신했다. 주유는 속으로 내 지략으로 강동을 지키고 조조의 야심을 꺾겠다라고 다짐했다. 손권은 주유의 말에 눈을 빛내며 공의 계책이 강동을 구할 길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는 주유의 자신감에 힘입어 결단을 굳히려 했다. 10월 말 손권은 마침내 결전을 결의했다. 그는 칼을 뽑아 책상 한쪽을 베며 항복을 주장하는 자는 이 책상과 같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장소는 입을 다물었고 중신들은 손권의 결단에 숙연해졌다. 손권은 주유를 도독으로 임명하고 정봉과 정보를 부장으로 삼았다. 정봉은 170년대 태어난 오군 출신으로 무예에 능한 젊은 장군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창수를 익히며 강동의 영광을 위해 싸우겠다라고 다짐했다. 정봉은 주유 도독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정보는 160년대 말 태생으로 노련한 전술가였다. 그는 강동의 수군은 천하무적이다. 조조를 물리치겠다라고 결심했다. 손권은 또한 로정과 황계 등 노장들에게 출전을 명령했다. 로정은 150년대 오군 출신으로 선견 시절부터 강동을 지킨 충신이었다. 그는 손권공의 뜻을 위해 늙은 몸을 바치겠다라고 말했다. 황계는 140년대 말 출신으로 강동의 수군을 훈련시킨 베테랑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강에서 배를 몰며 강동의 강은 내 피와 같다라고 배웠다. 황계는 조조의 군대가 강하지만 내 수군은 그들을 꺾을 것이다라고 자신했다. 한편 제갈량과 노숙은 오군에 도착했다. 노숙은 손권에게 제갈량을 소개하며
유비공의 사신이 동맹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 제갈량은 손권을 만나며 손권공, 조조는 형주를 손에 넣었지만 그의 야심은 강동으로 향할 것입니다. 유비공과 힘을 합치면 조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득했다. 그는 유비공은 인덕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강릉에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동과 연합하면 천하를 삼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다. 제갈량은 속으로 손권이 이 동맹을 받아들이면 조조의 패권은 흔들릴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 손권은 제갈량의 말에 깊이 생각하며 이 젊은 모사의 지략이 대단하군. 유비와 손을 잡는 것이 강동을 지킬 길인가? 라고 고민했다. 그는 주유에게 물었다. 제갈량의 제안을 어떻게 보오? 주유는 그의 말은 옳습니다. 유비와 연합하면 조조를 견제할 힘이 생깁니다. 제가 수군을 이끌어 조조를 격파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주유는 제갈량의 지략은 뛰어나지만 내 수군의 힘은 그 이상이다라고 자신했다. 손권은 좋다. 유비와의 동맹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심했다. 그는 제갈량에게 유비공과 힘을 합쳐 조조를 막자. 강동은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제갈량은 손권공의 결단이 천하를 바꿀 것입니다라고 화답하며 유비에게 돌아갈 준비를 했다. 노숙은 이 동맹이 강동과 형주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라고 기뻐하며 제갈량을 배웅했다. 조조는 양양에서 이 소식을 듣고 눈썹을 찌푸렸다. 유비가 손권과 손을 잡았다니 일이 복잡해졌군. 그는 곽가와 순욱을 불러 논의했다. 강동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라. 손권이 결전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수전에서 분리할 수 있다. 손권의 수군과 유비의 인덕이 합쳐지면 형주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순욱은 손권의 결단은 주유와 노숙의 지략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을 분열시키는 계책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안했다. 손권의 결단은 강동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었다. 유비와의 동맹은 조조의 야심에 새로운 도전을 던졌고 강동의 수군은 결전을 준비하며 강을 따라 움직였다. 주유는 수군을 정비하며 이 전투에서 조조를 꺾으면 강동은 천하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돌아가며 손권공의 결단으로 천하 삼분의 계책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했다. 유비는 강릉에서 병력을 재정비하며 이 동맹이 조조를 막을 희망이다라고 기대했다. 조조는 양양에서 강동과 강릉을 주시하며 유비와 손권의 연합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결심했다. 그의 야심은 형주를 넘어 천하를 향하고 있었지만 강동의 결단은 새로운 전운을 몰고 왔다.